네, 안녕하십니까. 천연고도 경주에서 정말 이렇게 뜻깊게 진학과 관련돼서 대입과 관련해서 입시 설명회를 갖게 돼서 너무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학과 대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강사로 나서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역사교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시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좀 가득 메워주신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2019 대입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손드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봤거든요. 고3 학생들이 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제가 꿀팁들을 좀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정말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사진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요즘에 과학기술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에서 교육청에서 그리고 대교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3 학생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고3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상담을 평소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생님이 많이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에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질문은 항상 그겁니다. 재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막상 고3이 막 되었어도 이 질문에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고3 학생들 중에 지금 벌써 결심이 선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신이 망했어. 내신이 망해가지고 이제 수시에는 나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정시에 난 올인할 거야. 또는 논술 전형은 내신이 필요 없대. 난 논술에 올인해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친구들이 벌써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얼만큼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인지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으로 원서를 6장을 쓰고 그리고 수능 공부는 과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제가 거기에 맞는 목차를 구성해서 질문의 답을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답을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쉬운 것부터. 아주 쉽습니다. 입시. 어렵지 않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전형으로 나뉘는 거예요. 입시에는 한 3,000가지가 넘는 전형이 있다고 하던데 어렵다 그러던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저게 다예요. 개수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수시 전형 몇 개죠? 지금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살짝 헷갈리시죠? 요게 따로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두 종류의 전형이죠. 이게 수시 총 몇 개죠? 4개입니다. 수시 전형 4개밖에 되지 않아요. 정시는 그럼 몇 개일까요? 정시는 몇 개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지금 이제 저기 잠깐 일어나신 분 계신데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 착각을 하세요. 수시에는 원서가 4장이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몇 장 쓸까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여기 뭐 어느 학교 경주고 학생들인가요? 여기 아주 모범생들이 앞자리에 경주고 화이팅. 여기 네 아주 모범생들이 앞자리에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수시 원서 개수는 6장입니다. 6장을 한 가지 종류의 교과 전형만 6장을 다 쓰셔도 되고 저 중에서 6장을 조합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정시 전형 몇 장일까요? 정시 전형은? 그렇죠. 3장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 한 장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원서는 총 9장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훨씬 많죠?
수시 전형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 증가했어요. 수시 전형은 매년 약 3%씩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2.5%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75%, 즉 4분의 3이 넘어버렸죠. 그래서 수시 전형이 얼마나 많이 선발하고 있는가를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시가 많이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과연 어떤 전형이 수시에 주를 이룰지 같이 좀 살펴보죠. 학생부 전형이 그 중에서 76.2% 중에 65.7%입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부 전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수시 전형은 거의 학생부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교과 전형이 많을까요? 종합 전형이 많을까요? 지금 교과가 많을까요? 종합이 많을까요? 학생들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이 41.4%, 종합 전형이 24.3%로 교과 전형이 훨씬 많습니다. 아, 학생부 교과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과연 그런지 잠시 후에 보고요. 논술 전형은 3.8%. 사실 내신 성적을 이렇게 마음에 썩 들어하지 않는 친구들 중에 논술 전형을 염두에 많이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논술 전형을 실제로 전체 전형 대비로 봤을 때는 3.8%밖에 되지 않는 전형이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도 실기가 있고 정시도 실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시의 실기 전형은 예체능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특기자 전형에 해당됩니다.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능력이나 과학, 수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그쪽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따로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시에는 대부분 특기자 전형 제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나 많은 비율은 아니군요. 이제 정시로 가서 비율을 좀 살펴보시면 정시 전형은 대부분 그냥 수능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정시가 자꾸 줄어서 정시를 대비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저거 굉장히 우리는 불리해졌어 이렇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단일 전형으로만 봤을 때 종합 전형이나 정시 전형이나 그렇게 비율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전형도 여전히 많이 선발하고 있다.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정시에서의 실기는 주로 예체능 전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중에서 여기 모인 학생들 지금 재학생이 맞나요? 졸업생이 맞나요? 대부분 재학생이죠. 여기 재학생들은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수시와 정시 중에 정시가 유리할까요? 학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시가 유리한 친구도 있고 수시가 유리한. 그러나 일단은 수시 전형이 많이 뽑는군요. 그래서 수시가 많이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난 논술 전형으로 갈 거야. 어느 게 유리할까요? 비율을 보세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수시로 만약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것이 비율로 봤을 때는 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논술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시에 학생부 전형이 더 많이 뽑는다면 그 중에 교과 전형이 많을까요? 종합 전형이 많을까요? 어느 게 많았죠? 교과가 많았죠. 그럼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로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까 어느 전형이 중요할까, 어느 전형이 많을까 했더니 학생들이 종합 전형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 비율이 훨씬 많지만 종합 전형이 자꾸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그래요.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한대요. 왜 교과 전형이 훨씬 많은데 종합 전형을 자꾸 준비하라고 할까요? 여기 여학생이에요. 경주교 여학생도 있나요? 여기 경주군 줄 알았는데 여학생이 아주 여기 똑똑한 친구들이 오늘 아주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입시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박 안 해요? 안 나요? 네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중요하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 대 15개 대. 이 대학들 어떤 대학일까요? 좋은 대학이 따로 있나요? 높은 대학인가요? 예,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입니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 7개, 15개. 어떤 대학들일까요? 예, 선생님이 쉽게 써왔습니다. 예, 앞글자만 그냥 써왔어요. 어느 대학인지는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보통 7개 대 15개 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류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대학들의 비율을 잘 보시면 갑자기 교과 전형인 파란색은 싹 사라지고 빨간색만 남게 된 거 보이시나요? 무슨 전형이죠? 예, 바로 이 대학들의 이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바로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선발을 합니다. 자그만치 위에 있는 7개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50%를 선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느냐? 지금 보시면 바로 초록색 논술 전형으로도 20% 가까이 선발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논술 몇 %였죠? 전국으로 따지면 3.8%인데 이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바로 이 대학들은 20% 가까이 논술 전형을 선발하는구나. 즉, 이 대학들에 지원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 같은 경우엔 논술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학생부 종합이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위에 7개대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도 저렇게 많이 선발을 합니다. 예, 연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20% 이상 특기자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러나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종합 전형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또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여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요즘은 여학생, 남학생 뭐 상관이 없습니다. 교대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2가지 전형으로 거의 다 선발을 하는군요. 앞에 있는 것은 종합 전형, 뒤에는 정시. 이 2가지를 거의 준비해야 교대를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물론 교과 전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대학별로 자신이 가고 싶은 수준별로 잘 보고 고민해야겠다. 자, 지금 여기 학생들 조금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생년월일이 몇 년으로 시작하죠, 여기 학생들? 예, 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새천년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이때 갑자기 좀 많이 태어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작년에 대학교를 이제 진학한 그 학생들보다 학생들이 계속 줄다가 지금 고3 학생들이 살짝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줍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6만 명이 줄고 1학년 학생들 때 6만 명이 또 줄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최근까지 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제 지금 재학생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망하라는 걸까요? 열심히 하라는 걸까요? 더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 통계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능을 응시하는 재학생 비율은 자꾸 줄고 있어요. 올해는 조금 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졸업생, 우리가 재수생이라고 하죠.
이 졸업생들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시험을 보러 오는 친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요? 예, 수능 시험이 쉬워진답니다. 예, 요즘 최근에 몇 년간 수능 시험이 계속 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학을 잘 다니다가 이 친구들이 그냥 대학을 계속 잘 다니면 좋은데 갑자기 수능 시험을 보는 날 시험 보러 와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시험을 보러 옵니다. 왜 오죠? 예, 의대 가려고. 연고대 다니는 친구가 시험을 보러 옵니다. 어디 가려고? 서울대 가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생들의 수능 도전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학생들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가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시면 원서 6장을 쓰실 때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면서 이 눈높이를 잘 맞춰서 원서를 쓰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3년간의 통계를 제가 조사해 왔어요. 역시 6월, 9월 수능의 응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초록색이 재학생이고요. 밑에 있는 노란색은 졸업생, 재수생들의 인원입니다. 근데 매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6월, 9월 때까지 들어오지 않던 졸업생들이 갑자기 수능에 2배가 쑥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수능 때 줄어들죠, 자꾸. 이 재학생들은 수능 때 어디 가죠? 수능 안 보고? 갑자기 어디 가요? 예,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던 학생들은 수능을 보러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줄어드는 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적이 어떤 학생들이 안 올까요? 낮은 학생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비게 되죠. 아래가 줄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졸업생들, 이 졸업생들의 경우에 어떤 친구들이다? 예, 나 대학 좀 더 좋은데 한번 다시 가볼까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저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빠지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매년 수능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 윤장한 선생님께서 반드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를 수 있다. 희망을 드렸는데 예, 희망 좋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통계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 5년쯤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6월, 9월 수능의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통계로 잡아봤던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게 매년 계속 조사를 해봐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어떻게 보시냐 하면 97% 3월 달 모의고사 학력평가 성적이 97% 성적이 6월 모의평가 때 9월 모의평가 때 92%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수능 때 요 구간에서는 유지되지만 다른 백분위 구간에서는 조금씩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르는 친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평균이고 오르는 친구는 얼마나 될까요? 3월 모의고사에서 수능이 오른 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15%에서 20% 정도는 오릅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친구들 이런 적극적인 마음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오를 수 있겠죠? 네,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평균을 낸 통계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안심하고 계시면 절대로 안 돼요.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일단 6월 모의고사부터 잘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논술 정시에 올인할까요? 정시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올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올인했는데
저 통계대로 따라가 버린다면 그냥 지나치는 수시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등급을 맞춰야 논술이 대부분 통과를 하게 되는데 내가 9월달 수능 때는 내가 최저 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은 굳게 믿고 있지만 만약에 성적이 저 통계를 따라가 버린다면 최저 등급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정시와 논술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당장 앞에 주어져 있는 학생부 전형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시 전형의 졸업생 합격 비율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작년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K대학교의 입학사정관님을 제가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정시 전형의 졸업생들이 많이 합격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졸업생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70%가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시 전형 확실히 졸업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들으면 자꾸 이제 재학생들이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종합 전형의 재학생 합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의 연수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입학사정관님들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5개 이상의 대학에서 제가 자료를 들었어요. 재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소 강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딱 뽑아놓으면 재학생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90%가 다 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셔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학생부 전형을 그냥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수시가 유리하고 졸업생들에게 정시가 유리한 이러한 구도가 지금 현재 대입 체제에서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전형이 재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그런 제도가 현재의 대입 제도입니다. 이제는 아까 맨 앞에 나왔던 질문 중에 다음 질문들을 좀 알아보러 갈게요. 이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어떻게 원서를 쓰고 나에게는 어떤 전형이 과연 맞을까?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3 학생들 올해의 일정이에요. 고3 학생들은 전국에 걸쳐서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 모두 다 같은 시험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시험이 전부 다 수능과 같은 시험.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은 학평이라고 하고요.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은 6월, 9월 모평이라고 하죠. 대수능 모의평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시험은 바로 이 6월, 9월 모의평가입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니까 수능과 같은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 시험이 바로 졸업생들과 함께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졸업생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졸업생이 이제 6월, 9월에 다 들어오진 않지만 들어오니까 이 성적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9월 10일부터 14일에 가면 수시 원서를 6장을 쓰게 됩니다. 수시에 가야겠죠,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수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수시 접수를 이때 하게 되는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 중 어떤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원서를 쓰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수시 접수 바로 앞에 9월 모평이 있네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원서를 쓰면 될까요? 모평을 보면 학력평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적표가 몇 주 후에 나온다? 약 3주 후에 나옵니다. 지금 날짜를 잘 보세요.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원서 마감까지 9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성적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한 후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9일 동안 분석을 열심히 여기저기서 하긴 하지만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분석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수시에 원서를 쓰실 때 주로 참고하게 되는 것은 바로
6월 모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수시 원서 6장을 쓸 때 어떤 전형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써야겠다 결정하는 것은 바로 6월 모평 성적이 기본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지는 여러 가지 성적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교과 내신 등급과 비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해요. 너는 어느 정도 대학의 수준에 어느 전형으로 어느 전략으로 쓰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어떤 과목에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6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는요. 정시에 가능한 곳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그대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원서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맞출 수 있어요.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최저 등급이 6월 모의평가 때 나오죠. 그러면 그때 맞출 수 있는 최저 등급이 거의 그대로 가거나 유지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과 내신 등급을 가지고는 교과 종합 논술 적성이라는 대학교의 레벨을 따지지 않고요. 주로 종류를 더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의 종류가 이 학생한테 적합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비교과라는 것은 학생부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 비교과 내용을 가지고는 간단해요. 종합전형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물론 비교과를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종합전형 도전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아주 많은 내용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아주 적은 내용을 가지고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자신이 없어 그러고 무조건 움츠러들기보다는 자기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3학년 1학기 때 특히 1, 2학년 학생들에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1, 2학년 학생들 충분히 준비하시면 되고요. 3학년 1학기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얼만큼 지금부터 하시느냐에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6월 모평 성적은 결국에는 원서를 쓸 때 지원 대학의 하한선을 결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원 대학의 상한선 그리고 전형의 종류와 실제로 이제 가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내신 등급과 비교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요 표를 가져왔어요. 이제 수시 원서 6장을 써보겠습니다. 같이 써보시죠, 원서를. 자, 원서 6장을 총 쓰는데요. 보통 이걸 우리가 좀 나눠서 씁니다. 다 똑같은데 쓰지 않죠.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보통 3개. 아니, 3개죠. 2개.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씁니다. 상향, 적정, 안정. 자, 이 원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쓸 때 저 3가지 종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될까요? 상향? 내가 가고 싶은 바로 그 학교를 잘 써야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6장 원서를 넣었는데 6장이 다 붙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6장 다 붙으면 6개 중에 골라서 가면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장 다 썼는데 6장 다 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한 3장 정도는 더 높여서 써볼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6장이 다 붙으면 원서 잘못 썼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제로 6장이 다 붙는 경우는 잘 없죠. 대박이 난 경우는 이 중에 뭐만 붙으면 대박일까? 이 중에 요거 하나만 붙으면 대박이겠죠? 요거나 붙으면은 대박. 그러면 소문이 막 납니다. 뭐 학교를 넘어가지고 옆에 학교 막 동네 옆집 막 다 소문 나요. 그럼 난리 나죠. 쟤는 저기 갔는데 이 점수로 너는 그럼 그거는 근데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로 저 중에 요거 두 장만 붙어요. 주로 요 두 장이 붙고 나머지는 잘 안 됩니다. 그럼 뭘 잘 써야 될까요? 요 두 장을 잘 쓰셔야 돼요. 요거는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쓰고 싶은데 막 쓰시면 안 돼요. 요거만큼은 누구 말을 듣고 잘 쓴다? 누구 말 듣고? 요거만큼은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고3 담임을 전문적으로 오래 하신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4개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마음껏 쓰세요. 근데 절대 요거는 끌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를 쓸 때 기준이 있죠.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지원대학 6장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6월 모평 성적입니다. 이게 수능 성적으로 거의 그대로 간다 그랬죠. 유지하면 조금 다행이고 올라가는 친구들도 한 15% 20% 있지만 6월 모평 성적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왜 이걸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어디로 넘어가죠? 정시로 넘어가요. 그럼 정시에서 6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 그 대학을 다시 쓰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원서 6장을 쓸 때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선을 쫙 그어놓고요. 그 위로 6장을 쫙 쓰는 겁니다. 맨 위에 어디까지 쓸지는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맨 밑에 선은 무조건 뭐다? 6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정시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그 위로 쓰는 겁니다. 그럼 위에 상한선은 아까 뭘 가지고 결정한다 그랬죠? 바로 교과 내신 등급과 비교과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높여서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 6개가 분명하게 학생에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 특히 요거는 수시 합격 가능 상한선과 원서의 종류, 전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쓰이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이 범위입니다. 어느 대학부터 어느 대학까지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왕이면 높은 데를 썼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좀 올려서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이 선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좀 더 내가 올릴 수 있다면 어떤 걸 올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요? 위에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마냥 올린다고 무조건 높여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높여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건 바로 이 아래 선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내신 등급보다 모평 등급이 훨씬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이 어떻게 될까요? 쭉 올라가서 이걸 넘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만약에 모평 성적이 교과 내신 등급 선을 위로 넘어버리면 이 학생은 학생부 전형에 쓸만한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논술 전형 쓰고 안 되면 그냥 정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선을 올려주는 것이 원서 6장을 쓸 때 내가 쓰고 싶은 대학을 한 장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 전형이라고 할 때 내신 등급만 잘 받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좋은 데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원서를 쓸 때 모평 성적, 즉 수능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은 원서를 훨씬 좋은 곳을 6장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평가, 수능, 성적,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수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최저 등급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난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비교과, 수능 모두 다 끝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일정을 이렇게 소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표는 12월 5일에 나와요.
그리고 수시 최초 합격이 이때 발표라고 추가 합격 기간이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계신 학생들은 여기서 끝내셔야겠죠. 가능하면 여기서 전형을 끝내셔야지 좋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버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까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유리하니까요. 이제는 학생들이 3월 학력평가 성적을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시면 100분위 점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0분위 점수 평균을 보시면 지금 자기가 정시에 어딜 지원할 수 있는지 여기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등급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등급 평균으로도 이렇게 묶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학력평가 등급 평균을 내시면 이 정도 대학에 정시에 지원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이었고요. 자연계열 보러 갈까요? 자연계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경북대, 울산대, 영남대, 계명대 있는데요. 계열에 따라서 조금 위치가 달라요. 영남대나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정시가 폭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칸 위로, 2칸 아래로, 뭐 3칸 위로 이렇게 폭이 넓어요. 화살표가 2개 달린 계명대는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중간쯤에 달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명확한 자료는 아니고 모집 요강에 따라서, 모집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학과별에 따라서 전혀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럼 나는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까 이렇게 판별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는 전국에 입시 설명회가 사실 많아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기회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요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따라가는 것도 좀 귀찮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패턴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가죠. 내신이 수능보다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학생부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신이 좋으니까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겠죠. 자, 그리고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수능 성적이, 즉 모평 성적이 내신보다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을 썼다가 안 되면 정시로 지원하는 이런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죠.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상위권 대학의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있는 논술 전형은 대부분 상위 대학의 전형들입니다.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 논술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죠. 최저를 맞춰야 하는 대학의 경우는 최저를 못 맞추면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논술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따로 나오죠. 논술 전형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대 1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률. 여기서 만약에 최저를 맞췄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과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는 과들이죠, 점수가. 근데 한 10대 1 정도 됐던 경쟁률이 뭐 한 3대 1 정도로 줄어드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만큼 최저 등급 맞추는 거, 수능 점수를 관리해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요. 학생부 좋은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 수능이 좋은 친구들은 논술이나 정시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각 전형의 특징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비교과가 준비됐다면 종합전형, 비교과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교과전형, 그리고 나는 수능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을 쓰시면은 상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수능 전형 정시에 가서 이제 수능으로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모든 과목의 100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만 가지고 주로 선발을 합니다. 물론 가끔 등급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지만 거의 없어요.
대부분 100분이 표준 점수. 그래서 이 점수들을 환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다시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교과 전형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성적을 좀 같이 써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성적을 좀 써왔습니다. 물론 내신 등급이 좀 높은 학교들도 있지만 좀 낮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지역 대학들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올해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 대학들이 이런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교과 전형. 그래서 내신 등급이 너무 낮다고 교과 전형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과 등급이 이 정도여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학과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2017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성적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18 성적이 아니라 이거 재작년 성적입니다. 근데 최저 등급 비교해 보시면 좀 바뀌었죠. 바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 등급 바뀐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최저 등급이 만약에 높아졌다. 그러면은 등급 컷이 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최저 등급이 좀 여유로워졌다 또는 없어졌다. 그럼 등급 컷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문계열이었고요. 자연계열을 보여드릴게요. 올해 이렇게 뽑습니다. 교과 전형. 대부분 최저 등급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2017 성적이었습니다.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넓게 보고 무조건 정시 논술 올인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전형도 재학생들에게 있구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만 제가 따로 좀 모아왔어요.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 주로 이제 의예과에서 많이 모집들을 합니다. 그래서 의치한 전형만 좀 따로 모았는데 이 자리에 혹시 이런 의치한 의대, 치의예과, 한의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 성적을 보시면은 최저 등급만 맞췄을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아주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다. 뭐 1.0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속 준비할까요, 말까요? 그걸 좀 알아볼게요. 종합 전형 준비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서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죠. 서류 전형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바로 면접 전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접까지 통과해야 합격인 거죠.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서류 중에 어떤 서류가 중요할까요?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죠.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만큼 중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가 좋아야 됩니다. 자소서 아무리 잘 써도 사실은 보조 서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 쓰느라고 너무 막 이렇게 어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뭐 설명회 한번 들으시고 어떻게 쓰는지 요령을 한번 익히시는 건 좋겠지만 너무 자소서에 막 이렇게 막 투자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그냥 쓰면 돼요. 학생부가 사실은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학생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학생부는 크게 교과, 비교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정성적 맥락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종합전형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을 조금만 풀어드리면 요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학생부에 써있는 이 학생의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정성적 맥락 평가를 한다는 거는 교과든 비교과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과라는 거는 내신 등급을, 성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이거 잠시 후에 요거 비교과 평가 요소 잠시만요. 여기 성적표가 하나 빠졌는데 교과 성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과 성적도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의 경우엔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란을 잘 보시면 앞에 원점수, 학생들의 숫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골고루 다 나와 있어요. 뒤에 등급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의 집단이 원점수는 얼만큼 맞고 있는지, 이 학생의 원점수는 얼마인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그 과목의 원점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일 수도 있죠. 나머지 학생들이 다 20점 맞았으면 이 학생이 1등이어도 30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볼까요? 교과 전형에선 1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우수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은 그거를 고려한다는 거죠. 이 학교 학생들의 평균을 보니까 20점밖에 안 되네? 근데 이 학생은 30점 맞아서 1등 했네? 우수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교과 내용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비교과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학생들의 바로 이러한 활동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학생부의 텍스트로 써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학생부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생부 10가지 항목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중요한 것들을 좀 표시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리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출결 상황, 학생들의 성실성을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석 지각이 너무 많은 경우에 종합전형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실하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학생의 도전 정신과 열정,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도 전형에 따라서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인재나 이런 전형들 자격증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보진 않죠. 진로희망 사항은 고3 때 잘 챙기셔야 돼요. 고3 때 이제 원서를 쓸 학과, 그 학과에 맞추어서 진로희망 사항을 잘 쓰셔야겠죠. 근데 학과에만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종합전형을 쓰게 된다면 자기가 준비해왔던, 호기심을 가졌던, 노력해왔던 영역을 잘 판단해서 진로희망 사항을 잘 쓰셔야겠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의 행사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뒤에서 보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이 있는데 여기 다 하얀색인데 자기 혼자 노란색인 녀석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몇 년 전부터 이미 충분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어느 시간, 학생들의 어느 시간의 활동을 적는 걸까요? 수업 시간에 뭐 하냐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9시간. 예, 방과 후 수업까지 하면 시간이 막 늘어나죠. 근데 정규 수업 시간이 대부분 7교시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자그마치 7시간 동안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서활동 중요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아예 얘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바로 서울대학교. 독서에서 시작해서 독서에서 끝나죠. 심지어 자기소개서 4번마저 대학 자율문항인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책 3가지를 쓰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만큼 독서를 좋아하는 학교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학교들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독서는 지금은 제목과 저자밖에 적지 못하지만 제목만 쫙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기 책 제목이 쫙 적혀 있는 걸 딱 보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학생의 책 읽는 수준을 딱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의 지식의 깊이 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독서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이견은 담임선생님이 1년 동안 지켜본 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인성이 드러나고요.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거기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끝났어요. 2학년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넘어가죠.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행동특성 종합이견도 좀 잘 받으면 좋겠죠. 자, 옛날에는 종합전형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으로 나뉜다.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뀐 게 있어요. 3가지로 나누죠.
요즘의 종합전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녀석은 그대로 내려왔는데 한 녀석은 새로 생겼어요. 어떤 게 새로 생긴 걸까요? 어떤 게 새로 생긴 걸까요? 바로 이 녀석들은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롭게 생긴 녀석이 바로 교과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풀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좀 전에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 바로 그거. 바로 수업 시간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의 활동은 교과 활동임과 동시에 그냥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활동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수업을 자꾸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자꾸 뭘 시킬까요? 너희들 모든 별로 토론해라. 그리고 학생들 너 누구 발표할 사람 나와서 발표해, 발표 막 시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 시간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토론시키고 발표시킨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적고 계세요. 요즘에 정말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넣습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넣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의 수업 시간의 활동 내용이 학생부에 그대로 교과별로 기록이 돼서 입학사정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작성하면 좋을지를 알아볼게요. 바로 동기, 과정, 결과.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게 이해 잘 안 가시죠? 학생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땐 동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너 그거 왜 했니?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이 시켜서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거라면 대학 가기 좋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대부분 정답을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동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 동기가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잘 들으세요. 비교과 활동에서 정말 이 동기 중요한데 바로 그 정답은 지적 호기심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는 답이에요. 너 그거 왜 했니? 저요. 이거 듣고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알아보려고요. 그냥 궁금했어요. 제가 역사교사입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만약에 가르쳤다. 이 시간에 수업을 했다. 학생들이 토론을 굳이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수업만 했다 하더라도, 강의만 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뭘 가질 수 있냐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시절에 병인양요가 일어났대. 우와, 병인양요 나 궁금해. 병인이라고 들어가는 뭔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병인 박해?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네? 그럼 내가 찾아봐야지. 예, 이런 거.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있어야지 종합전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하면 될까요? 흥선대원군과 병인양요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학생 수업 듣고 그날 집에 갈 때 어딜 들리면 좋을까? 어딜 들리면 좋을까? 도서관을 들려요. 그럼 뭘? 빌려 책을. 그러면 이게 뭐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선생님 숙제 안 내줘도 돼요. 숙제 내주는 것보다 안 내주는 게 더 좋아. 왜? 자기 스스로 한 게 더 중요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혼자 찾아서 읽어요. 근데 이 책만 가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각종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른 책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정리를 했어요. 근데 혼자 뭘 했냐는 겁니다. 혼자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혼자 뭘 했니? 친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꼭 한마디 더 물어봐요. 그럼 너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니? 네 역할을 말해봐. 친구들이 한 거 말고 무슨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넌 뭘 했니? 저는요 실험을 같이 했는데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실험에서 어떤 이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가지고 또 찾아봤답니다. 이런 개별화, 자기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보태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이 정말로 지적으로
예, 이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그럼 일어나는 게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 학생은 성장해요. 지식도 성장하고 중간에 그거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표력도 성장하고 실제로 성장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저는 뿌듯하고 좋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 정말 뭐가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은 그 다음에 다시 뭘 갖게 될까요? 다시 그 다음에 또 지적 호기심이 또 생깁니다. 그럼 이게 계속 어떻게 돼요? 순환하겠죠. 이 순환하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하나? 예,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학생이 혼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24시간을 쫓아다니면서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면서 관찰할 수 있다 없다?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놓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일기 쓰듯이 그날 내가 한 노력들을 깨알같이 적어서 차곡차곡 쌓으셔서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보고서처럼 갖다 드리면 돼요.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대학에 직접 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에 기록되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가능할 수 있죠. 물론 선생님들이 가져온 그대로 깨알같이 적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관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가져온 것보다 더 적어줄 수도 있고요. 평소에 이 녀석이 이거 자기가 한 공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다면 좀 줄여서 적어주실 수도 있겠죠. 여하여튼 이 학생이 활동했던 것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비교과를 충분히 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지적 호기심을 갖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으로 좀 가볼게요. 논술 전형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큰 전형입니다. 주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쪽 경상도 경북 지역에서 경북대,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에서 부산대, 울산대에서 논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논술을 치는 대학, 노란색과 하얀색 글씨가 있는데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죠. 그래서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만 맞추면 실제 경쟁률은 한참 줄어들게 된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대학들 잘 살펴보시고 수능 대비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고3들 특히 마음이 급합니다. 어느 과목부터 공부하면 좋을지. 아까 윤장한 선생님께서 영어 설명 한참 해주셨는데 어떤 과목이 나에게 적합한지 고민하셔야겠죠. 수시는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는 거의 안 봅니다. 최저 등급만 거의 보죠. 그래서 여기는 최저 등급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 학생 알아볼까요? 두 학생 중에 지금 성적은 내보시면 국수형 탐탐이기 때문에 뒤에 탐구 2개 먼저 평균 내고 나머지 평균 내면 둘은 다 평균 점수는 똑같아요. 2등급. 평균은 2등급 나오죠. 근데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라고 했을 때 1번 학생, 2번 학생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요? 1번이죠. 1번 학생이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두 과목 3등급이라고 최저를 만약에 끊게 되면은 위에 학생은 가능하죠. 밑에 학생은 안 되죠. 그래서 위에 학생이 더 잘한 거예요. 비록 3등급이 2개나 있지만 위에 학생이 최저 등급에는 오히려 맞추는데 더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춘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나는 수시에서 최저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해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전략이 필요하겠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더 잘하자. 정시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시는 최저 등급 보는 학교 거의 없고요.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의 합을 그냥 다 따져요. 그래서 그냥 점수가 다 높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시나 정시나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결국에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하는 게 좋아요. 수능은. 점수 잘 나오는 과목도 근데 너무 처진 과목이 있으면 좀 올리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좀 잘 맞추면서 내가 수시 체제에 맞는지 정시 체제에 맞는지. 자, 그럼 공통 전략으로 다시 가볼 거야. 잘할 수 있는 과목 뭘까요?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잘할 수 있는 과목 1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11년 동안 공부했는데 성적이 쉽게 오르나요? 쉽게 안 오르죠. 그런데요. 학생들이 단 6개월,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탐구 교사니까 이 탐구 과목은 학생들이 한 6개월 정도만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면 1, 2등급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부터 해도 되죠. 물론 탐구만 해야 돼요. 탐구만 해야. 예, 탐구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탐구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고 6월쯤에 꼭 선생님들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엄청 자신 있게 자기는 뭐 지금부터 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늦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겨울방학부터 했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죠. 지금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탐구는 정말 6개월만 하시면 1, 2등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고3 때는 탐구부터 하고 나머지 공부하는 거죠. 제가 꼭 탐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선택 못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선택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6개월이 걸리니까요. 쉽다고 바꾸시면 다시 6개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구 선택 잘 하시고요. 선택하는 요령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사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생윤과 사문이죠. 과탐에서는 생원, 지원. 예, 생원, 지원. 그래서 요걸 참고하셔서 잘 고르시기 바라고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사 역사교사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작년에 정말 수능으로만 대학 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 전교 한 100명, 200명, 300명이 여기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으리라 보는데 1, 2등급만 받는 다 모든 과목이 다 1, 2등급만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수두룩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작년에 제가 그런 학교의 성적을 수능 성적표 나온 다음 날 딱 봤어요. 근데 국수영탐 성적이 다 1, 2, 1, 2, 1, 2, 1, 2, 1,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들 중에 한국사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한국사 성적이 4, 5, 6, 4, 5, 6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 학생들 대부분 수시에 연대, 고대, 수시로 종합 전형으로 다 지원했던 친구들입니다. 연대, 고대 최저 등급 있죠, 한국사? 인문계열 몇? 3. 인문계열 3 작년에. 올해는 4로 바뀌었어요. 연대. 자연계열 4. 근데 5, 6, 7, 5, 6, 7 이런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작년에 한국사가 갑자기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해서 갑자기 한국사 성적이 뚝 떨어져서 한국사 최저 하나를 못 맞춰서 연고대를 대거 떨어지는 사태가 작년에 엄청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은 맞출 수 있도록 조금만 보자. 한국사. 아까 윤장한 선생님 하셨는데 영어 중요할까요?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에 정시에 난리 났었죠. 영어 등급이 왜 문제인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 드릴 거는 이제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어는 가점과 감점을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기 있는 대학들 대부분 빼놓고는 수도권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비율 적용을 합니다. 비율 적용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어가 20%, 30% 이렇게 들어가면 대학에서 제시한 점수에다가 2배, 3배를 곱해야 실질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 점수는 표시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학에서 제시된 점수 차이만 보고 여기는 중요해 안 중요해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작년에 되게 많았죠. 근데 비율을 적용하면 점수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거기다 심지어 국어, 수학, 영어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각 과목별 점수와 영어 점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점수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정시에 배치표를 이제 작성하고 정시 배치를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든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작년에 표를.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표인데 이 세 대학은 작년에 가감점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가감점 반영 대학은 비율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수 그대로 그냥 반영을 해요. 다만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비율 적용이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점수별로는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2등급 학생이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영어 1등급 학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 대학들은 전부 다 표준 점수 기준이죠. 표준 점수예요. 서울대는 원래 제시한 점수는 여기 0.5점씩 2등급은 0.5점 빼고요. 이렇게 고려대는 1점 차이, 2점 차이, 3등급, 4등급 2점 차이. 서강대 1점씩 차이 나죠. 등급별로. 근데 이 점수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가감점만 반영해도 국영수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비율이. 그래서 0.5점 그대로 국어는 반영이 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0.41.7점과 영어 0.5점 등급 차이가 같죠. 그래서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이 1등급 학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이 정도만 받으면 됐어요. 0.5점 표준 점수는 그렇게 많은 점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제 정도 더 맞으면 영어 점수 2등급 받아도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 3등급 받은 학생들도 쉽게 지원할 수 있었고 합격생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반영 비율이 거의 영향력이 없는 학교였다. 자, 그런데 이게 다였죠. 나머지 대학들 비율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대표적인 대학 연대, 이화여대, 숙명여대입니다. 작년에 영어가 이제 막상 배치를 하려고 딱 까보니까 영어 1등급 비율이 엄청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작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어 1등급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 정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연세대는 기본 대학에서 제시한 점수는 5점 차, 7.5점 차 굉장히 커집니다. 이화여대는 10점씩 차이를 뒀어요. 아까랑은 많이 다르죠. 특히 이화여대가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로 환산하면 연대나 이대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표준 점수 5점을 더 맞으면 영어 2등급을 받아도 1등급 학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 5점이 큰 점수일까요? 작은 점수일까요? 정시에서 표준 점수 5점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입니다. 이거 극복하려면 대학교 이름이 달라져요. 예, 전혀 다른 대학을 쓸 수 있는 그런 점수죠. 특히 작년같이 영어가 점수에서 절대평가로 빠지면서 세 과목만 합하게 되면서 대학별로 점수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서 변별력이 별로 없었을 때 이 5점은 굉장히 큰 점수였어요. 그래서 저 영어 때문에 연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같은 이런 비율 반영 대학은 2등급 받은 학생들이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실제로 결과는 어땠냐? 지난 목요일 날 이틀 3일 전인가요? 뭐 이틀 전이네요. 연대 본교에서 작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따끈따끈하게 가져온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대 정시에 합격한 학생 중에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작년에 연대에 합격한 학생 인원입니다. 근데 영어 2등급 학생이 인문계에 2명밖에 없어요. 3명. 3명. 제가 이걸 잠깐 3명 2명 뭐 차이 없죠. 2등급이 그러니까 작년에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 중에 연대를 쓴 학생들 대부분 어떻게 됐다? 무조건 탈락했습니다. 다른 점수에 상관이 거의 없이. 그래서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이 비율 반영하는 대학에 아예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 어디밖에 못 썼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런 학교밖에 영어를 2등급을 받는 순간 쓸 수 있는 학교가 딱딱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영어 가감점 반영하는 대학들은 정시에 경쟁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치솟았죠. 원서 접수하는 내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어는 아까도 보셨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졸업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만 열심히 하시면 점수는 자동으로 오르는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수월할 수 있어요. 자, 무슨 과목부터 공부를 하셔야죠? 무슨 과목부터 공부할까요?
탐구, 똑똑하네. 탐구부터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 수 있다? 영어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수능에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학정보가 EBSI 홈페이지에도 진학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시정보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저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교과 강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입시정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보시면 대입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분석실에서 여러 가지 분석 자료, 칼럼 자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여기 입시정보 설명회에 가시면 아까 처음부터 했던 그런 촬영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학력평가 분석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면은 뒤져보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서 입시정보 챙겨가시고요. 이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고 하죠. 거기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디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특히 요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가셔도 도움이 되세요. 여기 그냥 전화하시면 일과 시간 중에는 언제나 쉽게 전화만 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3들 지금 제일 애타는 게 있죠. 나 성적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용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학교에 계속 있었으니까 학생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용기를 드리려고 좀 센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내신이 7등급인 학생입니다. 정말 막강하죠. 정말 받기 힘든 등급이에요, 사실. 5등급, 6등급까지 많이 봤어도 7등급 만만치 않습니다. 이 친구 이제 제가 계속 지켜봤죠. 재수합니다. 당연히 재수했겠죠. 대학 가기 어려워요. 물론 7등급 학생들 지금은 다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전이죠. 네, 가슴 아픕니다. 이 친구 4년제를 가고 싶었는데 전문대를 가요. 재수까지 했는데. 그죠? 그러나서 군대를 갔대요. 여러분, 내신 7등급 받고 재수해서 전문대 간 친구가 너 잘한다, 너 훌륭하다 이런 인정 받아본 적이 있을까? 없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서 피할 수 없으니까 좀 즐겨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군대에서 좀 열심히 했나 봐.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너 훌륭하다, 너 정말 너 우리 부대에서 네가 짱이야 뭐 이렇게 인정을 막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난생 처음 뭘 깨달아요, 이 친구가? 나도 할 수 있다. 처음 알았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대요, 대학을 제대하고.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그죠? 논술 전형 40대 1 통과합니다.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도 30대 1을 통과해요. 그래서 그냥 뭐 4년제대를 그냥 간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7개 대, 그 안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뭐 이 친구 뒤가 뭐 아주 술술 잘 풀려요. 그래서 취업도 막 잘하고. 그쵸? 여기까지 너무 뻔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취업만 했으면 이제 뭐 인생 다 폈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한번 도전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그냥 취업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도전할 거야. 그래서 다시 새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대요.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 이 친구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된 거야.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으면 정말 뭐 편하게 그냥 뭐 왔다 갔다 출퇴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목표를 세운 거죠. 이 친구 자기 학교에서만 열심히 친구들에게 자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꿈을 응원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EBS 대표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밖에 벚꽃이 만발해 있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